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PD가 한국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미국 CNN의 베테랑 PD가 한국의 K푸드를 비판하러 서울에 왔다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돌아간 충격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건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실이었어요. 15분 만에 완벽한 안경을 제작하는 장인 정신, 500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미아를 찾아낸 시민의식, 그리고 개인 돈으로 매실청을 준비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결국 그녀는 한국을 비판하는 대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글로벌 방송 컨퍼런스에서 K 모델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뿌듯해질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외국인 PD가 한국을 찬양하게 됐다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국 최고, 필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리사 첸 CNN 방송국에서 7년째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를 병행하는 특별기획팀 소속이죠. 제 전문 분야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이었어요. 특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뉴욕 본사 42층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3개월간 분석한 데이터가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했죠. 아시아 푸드 트렌드의 거품 지수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K푸드 열풍은 마케팅 조작에 의한 인위적 상승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에단 부국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대비 과대평가된 상품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버블 패턴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PD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어요. 마케팅 팀장인 사라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리사, 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은 시청률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품은 언제나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순간 에단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리사,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나? 틀렸을 리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에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지. 2주 안에 다큐멘터리를 완성하세요.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고 검증해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현지라니요? 서울에서요. 에단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보세요. 만약 틀렸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반발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좋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해드리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좌석 선택창을 보며 생각했어요. 2주 후면 제가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저는 이미 제 분석이 맞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대중교통,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잡함. 이런 환경에서 나온 상품들이 체계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수민이 말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촬영팀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맨 루나와 함께 입구에 서니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3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 안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K푸드 코너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루나에게 설명했어요. 특히 고객 반응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야 해요. 마트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이들 소리, 직원들의 안내 방송이 한데 섞여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무질서하기 그지없군. 그런데 방송용 촬영 장비를 설치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나가 무거운 카메라 삼각대를 펼치다가 그만 균형을 잃었어요. 수십만 원짜리 장비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 보던 한 아저씨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카메라를 받아냈어요. 동시에 마트 직원이 달려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삼각대를 다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은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줬어요. 보안 요원까지 나타나서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혼잡한 곳에서 이토록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수민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것 같아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나서죠. 5분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삼각대는 완벽하게 세워졌고 카메라 앵글도 최적으로 조정됐어요.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루나가 제게 속삭였어요. 리사,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해결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한 혼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오히려 작동하는 혼잡에 가까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마트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동선이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나름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좁은 통로에서는 암묵적으로 순서를 지키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삼각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며 안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K푸드 코너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 코너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시식 코너를 먼저 촬영해 볼까요? 루나가 제안했어요. 시식 코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고 계셨어요. 수민이 저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저분이 박미정 씨예요. 이 매장에서 15년째 시식 코너를 맡고 계시죠. 미정 씨는 갓 끓인 불닭볶음면을 작은 컵에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시식을 받아갔어요. 맵겠네요. 처음이시면 조금만 드세요.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시고요. 미정 씨는 매실청을 희석한 음료를 내밀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매실청까지 무료로 주는 건가요? 젊은 남성이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매웠나 봅니다. 그런데 미정 씨는 이미 매실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더 매워요.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 시식을 받을 때마다 미정 씨는 매실청이나 물을 함께 건넸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는 더 순한 제품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민에게 물었어요. 저 매실청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요, 미정 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너무 매워하시니까 직접 사서 가져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개인 돈으로요? 카메라를 통해 계속 관찰했어요. 미정 씨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매실청 희석액을 준비했습니다. 시식하러 온 손님들 중 상당수가 고마워하며 제품을 구매해 가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시식을 받고는 너무 매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미정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You okay? 드링크 디스. 어설픈 영어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나 봅니다. 그 관광객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루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마케팅 기법이야. 친절함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거지.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미정 씨는 제품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시식만 하고 가는 학생들에게도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오후가 되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시식 코너 앞에 서셨어요. 이거 많이 매워요. 조금 매우시긴 한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작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입 드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셨나 봐요. 이거 하나면 며칠 먹겠네. 그럼 이것도 드려볼게요. 미정 씨가 다른 제품 시식도 건넸습니다. 이건 덜 매워요. 할머니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셨어요. 하지만 미정 씨의 표정에는 아쉬움이나 실망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마케팅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상일까요? 미정 씨가 다시 매실청 컵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그 컵을 향해 뻗어졌어요. 다음 날 저희는 주방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제 계획은 K푸드 관련 조리도구들의 과대 포장된 마케팅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만능 주방 가위라는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능을 합쳐놓으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저는 루나에게 설명했어요. 전형적인 오버 엔지니어링입니다.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매장 직원이 가져온 주방 가위를 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미묘하게 각이 져 있고 날 부분도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이걸로 뭘 해볼까요? 루나가 물었어요. 직원이 준비해온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파, 고기, 김치, 심지어 생선까지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파부터 잘라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속도였습니다. 칼로 썰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손목의 피로도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파 한 단을 써는데 걸린 시간을 재어보니 평소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정말 빠르네요. 루나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빠르긴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질 거예요. 칼만큼 균일하게 자를 수는 없죠. 그런데 자른 팔을 자세히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굵기가 놀랍도록 균일했어요. 심지어 칼로 자른 것보다 더 깔끔했습니다. 다음은 고기였어요.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자르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위날이 고기를 부드럽게 관통했어요. 지방 부분도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칼보다 훨씬 정밀해요. 수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주방 가위는 단순히 외국 가위를 모방한 게 아니에요. 김치 자르기, 고기 자르기, 파 썰기 같은 한국 요리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발됐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재료들을 잘라봤어요. 김치를 자를 때는 섬유질이 깔끔하게 분리됐고 생선의 지느러미를 자를 때도 비늘이 튀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설거지였어요. 가위를 분리해서 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칼과 도마를 따로 씻는 것보다 훨씬 간편했어요. 시간을 재어볼까요? 루나가 제안했습니다. 같은 양의 재료를 칼과 가위로 각각 처리해보는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위가 칼보다 평균 40% 빨랐어요. 게다가 정확도도 더 높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처리 시간, 균일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가위가 우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네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만든 공학 제품이에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를 수년간 관찰해서 만든 거예요. 빠르지만 정확하고 간편하지만 안전하게요. 저는 가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의 각도, 손잡이의 곡선, 분리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급조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칼보다 정밀하다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빠름과 조급함을 혼동했던 건 아닐까요? 셋째 날, 저희는 안경원이 밀집된 거리로 향했습니다. 제 목적은 한국의 빠른 서비스가 품질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었어요. 특히 당일 제작 안경원들이 궁금했습니다. 15분 안경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어요. 수민이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15분에 무슨 정밀한 안경을 만들어요. 대충 맞춰주는 거겠죠. 루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리사, 내가 테스트해볼게. 안경이 필요했거든. 우리는 명동안경이라는 작은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50대 중반의 안경사 정태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시력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시력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루나에게 다양한 렌즈를 대어가며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좀 더 선명해졌나요? 아직 조금 흐려요. 그럼 이건요? 이런 과정이 10분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15분 안에 끝날 리 없어. 하지만 태수 씨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밀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난시 축도 여러 번 확인하고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을 따로 측정했어요. 도수가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처방전을 작성했어요. 이제 프레임을 골라보세요. 루나가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선택하자 태수 씨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 씨의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렌즈를 깎는 기계 앞에서 몇 번의 조작만으로 정확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거든요. 태수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기계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렌즈를 프레임에 끼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코받침 조정, 다리 각도 조정까지 완벽했어요.
끝났습니다. 태수 씨가 안경을 루나에게 건넸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4분 30초였어요. 루나가 안경을 써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와, 완전 선명해요. 이전에 쓰던 안경보다 훨씬 좋은데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태수 씨가 다시 한번 시력을 체크해줬습니다. 좌우 시력, 난시 교정,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기술과 경험이 만나면 가능해요. 태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하되 정확하게 하되 효율적으로. 이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저는 태수 씨의 작업 공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도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 순서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어요. 속도가 품질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밀함을 위한 수단이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루나가 새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리사, 이건 정말 대박이야. 뉴욕에서는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빠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객이 빨리 잘 보시는 게 목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넷째 날 오후 저희는 다시 대형마트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K푸드 코너의 고객 패턴을 마지막으로 분석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트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5세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으며 이름은 연아입니다. 저는 루나와 수민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계속됐어요. 혹시 보신 분은 가까운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마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쇼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직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더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촬영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리사, 우리도 찾아볼까요? 루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주저했어요. 그때 옆에서 장 보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는데 뭘 망설여요. 같이 찾아봅시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끄고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색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각 층별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고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화장실과 수유실을 확인하러 갔고 젊은 남성들은 높은 진열대 뒤쪽을 살펴봤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연하야 를 외치며 함께 찾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는 CCTV를 총동원했어요. 각 층 직원들이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2층 장난감 코너 확인 완료, 발견되지 않음. 지하 1층 주차장 수색 중.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조직화됐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1층 아동복 코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연아를 발견한 건 시식 코너의 미정 씨였어요. 아이는 옷걸이 사이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엄마 찾아줄게. 미정 씨가 아이를 다독였어요. 즉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연아를 찾았습니다. 1층 아동복 코너로 오세요. 그 순간 마트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아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안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동생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울며 찾아 헤맸었는데, 괜찮으세요? 수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와 엄마가 감사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트는 한동안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나누며 각자의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공동체 시스템이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저절로 켜지는 시민들의 운영체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연아를 찾는 모든 과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42층 회의실에서 에단과 임원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주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더 코리언 웨이 웬 스피드 미츠 하트. 에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제가 K푸드를 비판하러 간 게 아니었나요? 3주 전 저는 K푸드 버블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한 건 버블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15분 안경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속도와 정확도가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기존 우리의 가정이 틀렸습니다. 빠른 서비스가 반드시 품질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주방 가위 효율성 분석, 시식 코너의 고객 만족도, 지표, 미아 사건의 위기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모델입니다.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제시했어요. 트러스트 인덱스와 카인드니스 인덱스가 높을수록 비즈니스 성과도 향상됩니다. 다큐멘터리 팀장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3가지 관점입니다. 저는 준비된 답을 했어요. 첫째, 현장 직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 문화. 둘째,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 거래가 아닌 신뢰 구축으로 보는 철학.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기적 대응 시스템. 에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리사, 당신이 3주 전에 주장했던 내용과 정반대군요. 맞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PD로서 잘못된 가정을 수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현장의 진실이 기존 이론보다 강력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에단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기획입니다. 이걸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죠. 6개월 후 저는 글로벌 방송 컨퍼런스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K- 모델의 핵심은 사고 억제 철학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아 사건에서 봤듯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네트워크가 위기 순간에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유지군과 같은 개념이에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방송국 PD가 물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맷만 복사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강조했어요. 철학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동료를 신뢰하는 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까지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방송국에서 포맷 수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대형 네트워크부터 유럽의 공영방송까지 모두가 한국형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수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수민아,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 리사, 축하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화면 속 수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사,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뭔데? 이 모든 게 작은 친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정 씨의 매실청처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거대한 시스템도 결국 개인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동네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작은 친절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테니까요. 지금까지 CNN PD 리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만든 거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친절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한국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